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어린이회장 선거에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첫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제가 이 대전, 충남, 세종 기자협회 회장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공정선거 감시단 구성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공무원들 따라다니면서 투표 통지표 이제 가정에 나눠주는 거 감시하고, 그다음에 투표 당일 날은 선거 투표소에서 그 참관인으로 구의원 한 번 떨어지고 시의원 떨어지고 국회의원 떨어졌으니까 시민들이 정말 참여하고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시민들이 치르는 선거가 돼야 된다. 그것만이 답이다. 김하영의 이슈 앤 이슈입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을 텐데요.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우리 이번 이슈 앤 이슈에서는 선거와 관련해서 공약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우 대표님을 대신해서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께서 대신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당시 그 양 처장님께서 우리 우 대표님이 후배들에게 시민단체 운동을 하는 후배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어떠신가요? 네. 진짜 그래요? 네. 뭐 고마운 일인데요. 글쎄 뭐 놀기 좋아해서 혹은 뭐 술 마시기 좋아해서 뭐 그래서 좋아하나? 하여튼 고마운 일입니다. 어찌됐든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것은 우리 우 대표님이 후배들에게도 잘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뭐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방선거라는 것이 결국 이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과연 우리 후보자들은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좀 얼마나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시나요?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사소한 대인 관계도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가까운 부부 관계마저도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좋은 남편,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유권자들에게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겠다고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더 많은 공적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 정치의 현실이 사실은 위에 분들한테 줄서기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 정치의 당선에 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꾸준히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공적인 봉사활동을 하기보다는 누군가한테 줄을 서거나 누군가한테 이제 뭐 좀 불법 자금을 주거나 이런 쪽을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그 선택할 때 잘 선택한다면은, 냉정하게 잘 선택한다면 그게 좀 감해질 텐데, 당선자가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게 더 가깝다 보니까 그쪽에 더 잘 보이려고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우 대표님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인이잖아요. 네.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내가 이걸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하고 그 유권자들에게 마음을 얻는 과정, 이게 이제 선거인데 지금 보면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누구라는 거를 유권자들에게 설득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춰지고 싶고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얻고 싶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를 알려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 후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자꾸 유권자들에게 알려주는 거, 이게 지금 선거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이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 후보자들의 발걸음도 굉장히 빨라질 텐데요. 정말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각 후보들의 공약들을 좀 꼼꼼히 좀 살펴보셔서 정말로 좋은 공약,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공약들을 제시하는
그런 후보들을 좀 선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슈를 시작으로 연결되는 이슈를 살펴보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슈인데요. 오늘은 정책 선거 이슈를 좀 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선관위에서도 굉장히 그 역대 최저 투표율을 좀 기록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거든요. 혹시 뭐 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실제로 단 한 번도 지방선거가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선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사실은,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각 당에서도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그 해당 그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 심판적 성격을 가지고 계속 그 이슈를 만들어 왔거든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스스로도 우리 뭐 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야당들도 이건 현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이슈 가지고 지방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이슈 혹은 중앙 정치 논리를 가지고 그 선거를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핵심이거든요. 이 지방자치는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대안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게 지방자치이고 그 핵심은 지방선거에서 그 대표자를 뽑고 그걸 견제할 그 의원들을 뽑는 거거든요. 또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감을 뽑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전국 이슈에 묻혀가지고 지역 이슈는 전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역대 선거가 다 그렇게 되었고요. 이제 제가 여론조사 대표다 보니까 그 이제 시도지사를 이제 당선자를 맞추는 거, 그래서 예민하거든요. 날이 서 있고 잘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도지사 정도나 대통령 거의 맞추거든요. 여론조사를 해보고 또 특히 이제 언론에 나오는 주요 언론사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 한 이때쯤 되면 당선자가 거의 예측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기법이나 공법도 있지만은 여기서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대 결과를 보면 돼요. 한국인의 투표 심리, 또 우리 지역만의 투표 심리, 역대 결과를 쭉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대전시장하고 충남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대전시장 뽑고 대전시의원 비례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은 무슨 당 누구, 그 다음에 무슨 당 홍길동 이래서 이제 거기를 선택하는 건데 비례대표는 무슨 당만 보고 찍어요. 그런데 역대 지방선거를 우리가 이제 7회째 치러야 되는데 6번을 치르면서 도지사와 그 당 비례대표 도의원과 대전시장과 대전 비례대표 시의원과 엇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6월 13일 날 선거 치러지는 날 정당 지지율이 시도지사 당선자다라고 보면 100% 맞지는 않겠지만 대전 충남 역대 선거로 과거를 되짚어 보면 그렇습니다. 가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로 그 확률로 보면 거의 100%인 거고, 근데 이제 미래이기 때문에 확률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과거 6번 선거는 그랬어요. 빗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예측과 이런 결과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맞아요. 사실 나쁜 일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자질, 능력, 사람들의 공력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당 지지도나 혹은 뭐 전체 전국의 상황이나 또 혹은 뭐 바람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 시민들이 극복해야 될 정치 문화, 선거 문화, 우리 삶의 문화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거든요. 어떻게 해보냐면 이번 지방선거의 기획께서는 그 몇 가지 중에 뭘 보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1, 그 정당, 2, 인물, 3, 정책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누구든지 정당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인물, 바램을 여론조사를 물어봤을 때 바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 이래요. 그러면 한 뭐 정당은 뭐 한 5%. 근데 이제 인물이나 정책은 4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찍을 때는 아까 제가 결과를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보고 찍어요. 정책은 선거에 관심도가 약하기 때문에 구별하기도 어렵고
지금 예를 들면 1당, 2당 시장 후보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후보 등록하고 이제 번호부 등록해서 이제 하는데 10명한테 예를 들면 A 후보, B 후보가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대전 시민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이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거가 이제 한 20일도 안 남았지만은 사실 그렇고 그 인물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 그 이하 선거, 시도지사 선거까지도 인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선거가 정치가 우리 삶에 밀접한 건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시간에도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진국 문화 시민으로서 이런 정당 그냥 정당 지지율 묻기 정도의 선거로 전락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좀 예.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해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올해가 이제 7회 지방선거인데 선거 때마다 이런 뭐 중앙 정치에 함몰이 된다거나 아니면 정책 그 선거가 실종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큰 책임은 정치권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나라 정치 수준은 곧 유권자의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냉정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유권자들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일 큰 책임은 정치권이 가지고 있고 이게 사실은 그 우리 김 대표님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른 거는 사실 우리 정당 정치거든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당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각 후보의 정책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건 큰 틀에서 보면 대략 이 당은 이런 정책이고 대략 이 당은 이런 정책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그 당 소속의 후보들 그래서 이제 당에서 당 후보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정책 실종의 책임은 정치권이 가장 크고 저는 두 번째로는 언론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어떤 시스템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언론이 맡아야 될 역할인 거고 그래서 언론이 제대로 이 정책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결국 유권자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가서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정책을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언론의 책임도 크다. 그리고 나서 그 세 번째 정말 내가 우리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서 그냥 뭐 정당 투표를 한다든지 혹은 뭐 그냥 감으로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투표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유권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유권자들이 정치를 외면하면 정치 수준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고 또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정치 수준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데 어디서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지금 현재와 같은 우리 그 저질 정치 뭐 이런 것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결과를 가지고 들여다 보면은 1년에 우리 이제 국가 예산이 400조 이상이 쓰여지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제 복지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렇게 쓰여지는데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는 게 뭐 경제도 어렵고 교육하기 힘들지만은 대표적인 게 저출산이거든요. 지금 뭐 우리 국가가 무너질 정도로 지금 뭐 심각해서 그 1년에 한 30조의 돈이 쓰여져요. 네. 우리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출산 정책으로. 그러면 지금 신생아가 1년에 32만 명 정도가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26조를 쓰고 지자체에서 4조를 써서 30조를 쓰다 보니까 1인당 9,200만 원에서 9,500만 원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1년에.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제 주변에도 우리 직원들도 35살 먹은 애들이 친구들이 많아요. 대부분 결혼을 안 해요. 애들 키우는 문제 때문에. 차라리 이거 저 공중부양 허경영 고향대로 그 3천만 원밖에 준다고 안 했거든. 결혼할 때 1억, 애 낳을 때 3천만 원. 차라리 하나씩 날 때마다 1억씩 주면 실제로 1억씩 주는 예산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지방선거라는 게 그걸 쓰는 시장군수, 시도지사를 뽑는 거고 그걸 또 견제하는 지방의원, 광역의원을 우리가 뽑는 이런 중요한 선거. 그리고 이 30조라는 돈을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입법부에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이해관계자들 조정하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이런 행정부, 입법부 이제 이번은 지방선거니까 이제 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또 국회의원 선거도 또 치르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큰 예산이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현실적으로 그 적절하게 잘 쓰여지면 극복되는 거거든요. 우리 삶의 심각한 문제. 지금 32만 명 태어나는 아이들이 60만 명 태어나면 경제 금방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허경민 씨가 좀 나은 것 같아. 1억씩 주면 이거 해결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모르는데 막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1년에 30조라는 돈이. 그리고 국방비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에 한 40조. 지금 북한에 한 40배 이상을 쓴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보다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집행하고 견제하는 우리의 대리인을 뽑는 게 이제 이 선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넋놓고 바라볼 일이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유적절한 사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선거공학, 정치공학 흐름대로 우리와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특히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저 브로커 되는 거 선거인 줄 알고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 브로커로 취직되는 거. 예? 그래서 정말로 그 이 도덕성, 그다음에 공정성, 그다음에 어떤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려낼 수 있는 정치 문화, 선거 문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예. 이렇게 뭐 정책이 실종됐다고 이런 비판도 있긴 하지만 쭉 이렇게 선거가 계속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사실 매니페스토도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정책 선거의 어떤 그 모습은 갖춰가고 있기는 해요. 그 매니페스토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예산이라든가 뭐 그 공약을 집행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정하는 추진 일정을 갖춘 그런 선거 공약을 이제 매니페스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매니페스토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우리 시청자들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정치인이 이제 자기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자기의 그 행적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정치인이 되면 어떻게 공약 내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실천 계획들을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밝히는 일, 이게 매니페스토고, 선거 이후에는 실제 그런 그런 계획들을 실행을 했는가, 어느 정도 실행했는가 검증해서 그 다음 선거에 또 데이터로 이용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매니페스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운동이 좀 활성화가 되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그냥 대충 공약을 발표한다든가 또 공약을 해놓고 나서 실제 당선된 후에 그냥 슬금슬금 어떻게 그냥 대충 두리뭉술하게 넘어간다든가 뭐 이런 일들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매우 좀 중요한 운동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 대표님은 뭐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현실 정치에서 영향을 끼칠 만한 국민 운동으로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성, 그 후보자의 구체성, 측정 가능성, 그다음에 시간적 가능성,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자치성, 그다음에 이행성,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평가의 기준을 보는데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천원의 모 기초의원은 주요 공약이 저녁 있는 삶을 만들어주겠다. 대통령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시원하게 그냥 뻥을 치는 걸 공약으로 그분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뭐 말은 누구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검증 과정부터 그다음에 당선자가 나왔을 때 그 실행 과정까지 국민의 눈높이로 지켜볼 수 있는 나름대로 시스템화된 그런 국민 시민 운동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나. 근데 아직까지는 이 매니페스토 이제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그 우리 김영란법 만드신 김영란 그 판사님 남편분, 남편 그 변호사님이 그 가장 대표적으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더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보면 뭐
광역 단체장이나 기초 단체장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내세웠던 공약을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 해마다 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우리 시민 운동을 하는 이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고 발표를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해마다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우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5개 정당의 10대 공약들을 좀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한 게 있죠, 내용이. 좀 누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지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이제 5개 정당 10대 공약 분석을 했는데 네. 지금 더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5개 정당 그 10대 그 공약을 핵심 공약을 비교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 안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살리기, 뭐 또 서민층 기업 자유 뭐 이런 거였고요. 뭐 바른미래당은 뭐 바른경제 혁신 경제에 대한 그 방점을 찍었고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지역 예산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저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노동 이런 쪽에 방점을 찍었고 그런 그 공약들을 좀 비교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비슷한 공약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번째로 미세먼지 해결이고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5번째로 미세먼지 대책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같은 관점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사실은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 이슈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10대 핵심 공약이 나온 것도 좀 어떤 문제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예를 들면 한반도 평화 뭐 이거는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나올 공약이 아니라 이제 그 전국 그렇죠. 이제 중앙 단위에서의 그런 그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던 공약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북핵 폐기를 위한 강한 안보 외교다. 뭐 이런 이게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나올 만한 그런 공약들은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이 비교가 가능한 거죠.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이런 공약 비교들을 하면 각 당의 공약들이 이런 게 나왔구나라고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발표한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각 후보나 정당의 비전을 보고 또 그 중단기 그 추진 전략 포함해서 목표나 우선순위 혹은 절차 또 기한 재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단체장을 뽑는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국가의 지도자는 대통령을 뽑는다거나 혹은 단체장을 뽑는 거는 그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맞습니다. 네. 가의 문제거든요. 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진짜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 터무니없이 배분을 한다거나 혹은 터무니없이 어떤 부풀려서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전에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정치의 가장 큰 기능이 사실 우리 사회의 자원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느냐 이 굉장히 큰 역할인데 사실 이렇게 정치에 선거에 나오는 분들의 제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이 과연 왜 선거에 나오는지를 모르고 뭐 자기의 뭐 개인적인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오지 과연 공익을 위해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확실한 의지가 없이 그 역할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포털에 좀 들어가시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를 치시면 모바일 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5개 정당의 10대 공약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를 좀 해놨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제 좀 노력이 좀 필요할 텐데 지금 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네.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각 정당의 그 공약들이 나와서 이제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정당의 공약이잖아요. 정당의 공약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비례대표나 뭐 이런 거를 내가 선택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은 좀 자기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비교한 것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또 뭐 광역단체장 또 공약도 또 살펴봐야 될 거고 또 기초단체장 공약도 살펴봐야 될 거고 각 개개인의 그 의원들
후보들에 대한 공약도 살펴봐야 되고 이거 굉장한 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나온 이 공약 비교는 정당 투표를 할 때 좀 상당히 좀 유용한 것이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매니페스토 본부에서도 사실은 각 후보들하고도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네. 각 후보들이 낸 공약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검증 작업도 하고 그래서 우수한 그 뭐죠 그 뭐 단체장 뭐 이런 또 시상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유권자들이 좀 많은 품을 좀 들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앞전에도 좀 말씀을 좀 하셨듯이 우리 이 정책 선거가 실종되는 것이 그 정치권에 큰 책임이 있지만 우리 유권자들도 이렇게 가서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고 참여해서 그 우리 투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이런 사이트를 찾아가서 정책들을 비교해보고 검증해보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유권자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결국 이 매니페스토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빌공짜 공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공약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얘기해 주시죠. 그 쉽지는 않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싸움 같아요. 정치인들도 물론 잘못했고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가려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물꼬를 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심각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라도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든가 특히 인물 보고 찍기 운동 제대로 정말로 이렇게 집에 오는 거 보면 자세히 보면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특히 얼굴 같은 경우도 아무리 이 노력을 해도 자기 뭐 양악 수술 하는 정도 아니면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 책임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민주주의의 토양이거든요. 그분들 중에 구청장이 나오고 그분들 중에 시장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는 거고 또 그분들이 그 당의 시장 후보 또 국회의원들도 선출하게 돼 있어요. 당원들이. 그래서 한국 정치의 뿌리, 그 근간이 되는 그런 그 기초 조직을 만드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시의원, 구의원도 그냥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서 찍지 말고 이번 선거부터는 집에 선거 6월 13일이니까 한 6월 9일 정도에 그 홍보물이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학력, 경력, 뭐 범죄 사실, 뭐 병역 쭉 다 나오고 그 사람의 이력 경력이 또 쭉 다 나오고 그 사람이 뭘 주장하고 있는가 한 그 이제 그 급에 따라 이제 페이지 수가 좀 다른데요. 시장 같은 경우는 12페이지, 뭐 군의원, 시의원 같은 경우는 8P 이렇게 해서 오니까 그 정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우리 집에 따끈따끈하게 책자가 돼서 오고 또 그 예산도 국가에서 다 대조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선거 끝나면 후보자들한테 다 물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많은 예산을 수천억을 통해서 이 선거를 치르니까 그거 그냥 휴지통에 가면 얼마나 이게 낭비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 문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선거의 한 표의 소중함을 생각해서 구의원, 시의원까지 쭉 다 훑어봐서 제대로 된 사람을 좀 뽑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저도 언론에 있지만 언론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역할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워낙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한정된 지면이라든가 한정된 시간에 어떤 것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다 알리기는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언론의 역할을 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좀 보시나요? 지금 뭐 이제 선거 보도가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쉬운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하는 그 언론기관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 결정권을 갖고 그 결정을 한 것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 게 이제 바로 지방자치잖아요. 우리가 지역에서 그 거기에 제일 핵심이 선거이고 그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게 저는 언론이라고 봐요. 우리가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단체장들을 선출하고 또 의원들을 선출하고 뭐 이랬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을 받는 거는
결국 언론이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정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유권자에게 알려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연성이 하나 있는 거고, 또 유권자들이 제대로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냐면 뽑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언론이 그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나 이런 데에 대한 적절한 감시, 견제, 비판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못하면 결국 또 부패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이 좀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된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 대표자를 뽑도록 하는 그런 그 보조자 역할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해줘야만 이 좋은 선거가 되고 또 좋은 그 당선자가 나오게 되고 그래야 우리 좋은 지방자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10여 년 전부터 조그만 언론사도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정치와 언론 우리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한 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제 그 가장 많은 직업군이 법조계 그다음에 이제 언론인일 정도로 지도자거든요. 지성인이고 근데 이제 그 선비의 어떤 양심, 선비정신,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선비정신, 그리고 지성인 리더로서의 자기 정체성,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게 좀 있으셔야 되는데 많은 이제 언론인들이 찾아보기 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그야말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모 언론사는 어느 당 공보 같고 모 언론사는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부자관으로 가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이런 현실도 사람이 사는 현실이니까 뭐 무조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담은 몇 프로라도 양심으로 살고 정말 이 청렴하고 그래서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진 언론인 역할, 지성인으로서 역할 제대로 짚을 줄 알고 그다음에 사진기사처럼 그대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제시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가고 제시할 수 있는 리더 그런 지성인의 어떤 그런 요람이나 그런 이 시스템이나 그런 집단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좀 많은 언론인이 방송을 볼 수도 있지만은 참 진짜 대꽃 같은 선비 같은 분이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똑똑하다 정말 다 짚고 있다 이런 어떤 지성인 그 다음에 목이 칼이 돌아도 나는 바른 말 해야 되겠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가서 고문당하고 이래도 그리고 집에 쌀 떨어져도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데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노가대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우리 젊은 언론인들 중에 그런 불타는 언론인의 사명감을 가진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언론사가 사실은 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영세해지고 뭐 예전처럼 그 언론기관이 뭐 돈을 좀 많이 벌고 또 그런 사명감을 갖게끔 이렇게 뒷받침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많이 줄고,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게 굉장히 버겁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걸 검증할 능력도 없는 거고, 뭐 몇 안 되는 기자들이 그 선거 보도를 하다 보니까 받아쓰기, 뭐 흑색 선전, 혹은 또 뭐 부정주의 보도, 또 혹은 경마식 보도, 경마식 보도. 뭐 혹은 뭐 후보 동정만 하는 보도, 이런 보도들이 난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언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우리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언론 환경을 둘러싼 문제들도 굉장히 커요. 이게 사실 좀 빨리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좀 큰일이긴 해요. 대전 지역을 대표하는 모 언론사 정치부장이 사실은 이제 사표 내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만났거든요. 친한 후배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조그만 인터넷 뉴스로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는 얼마나 되는데 뭐 최저 생계비, 뭐 최저임금, 뭐 그 정도 수준 대전을 대표하는 정치부장이 그런 이 현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어디 있지? 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제대로 보도하려면은 제대로 보도하기 위한 그 조건이 일단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기자들이 돈 걱정 안 하고 보도할 수 있게 된다. 그 근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언론사가 영세해지면 이게 자꾸 옆으로 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언론사가 영세해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이비 언론이 생기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언론사를 통해서 그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기사를 작성해서 보도하는 역할만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그런 거죠. 뭐 부정이 개입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 보면 저도 언론에 있지만 이 후보자 검증이라든가 이런 비판적인 보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보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언론 환경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게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뭐 잘못된 그러니까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자들도 스스로 자기 검열을 통해서 걸러내야 되는, 물론 뭐 문제가 있는 것들은 걸러내야 되겠지만 정말로 필요해서 해야 될 역할마저도 자기 검열에 의해서 못하게 되는,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나는 검증이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뭐 상대 후보에서는 이건 검증이 아니고 네거티브다 이렇게 받아치면서 서로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캐나다를 요번에 이제 그 열흘간 출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캐나다 전통하고 미국 전통하고 이 언론 보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실은 뭡니까, 흑색선전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것들을 일방이 주장을 하는 걸 가지고 언론이 보도를 하거나 했을 때 이제 이게 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전통은 어떤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걸 언론이 받았었을 경우에 그 입증 제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입증 제기를 누가 해야 되냐면 그걸 주장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카시 선풍 잘 알잖아요. 네. 메카시가 의회 내에 뭐 공산주의자가 몇 명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언론이 다 받아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갑자기 그 냉전으로 검거 선풍이 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미국에서는 메카시가 정말 의회 내에 공산주의가 몇 명 있다라고 하는 그 입증 책임이 메카시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캐나다를 갔더니 그거를 보도한 언론사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그냥 의혹 제기는 보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내가 이거 보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한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으니까 그 근거를 자기네가 취재를 한다는 거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칫 보도를 했다가 그 입증 책임 때문에 언론사가 망하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옳은지는 뭐 사실은 뭐 각 나라의 혹은 언론 환경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저는 입증이 안 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언론사가 쉽게 보도를 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좀 봐요.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나 이건 정말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라거나 뭐 공익적인 문제라거나 이랬을 때 좀 엄격하게 그 부분을 좀 판단을 해서 보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뭐 이 투표 때마다 좀 제기되는 문제이긴 한데, 결국 이 언론의,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언론 환경이 언론의 중립성, 공정성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 가치를. 그러다 보니까 포장된 뭐 기계적인 중립이라든가 아니면 포장된 중립을 가장한 한쪽 몰아주기, 이런 보도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한번 이 언론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그 각 언론사별로 이번 정당에서 우리가 이러이런 가치를 내세워서 이러이런 보도를 중요시하고 그런 후보들을 우리도 가능하면 유권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 뭐 이런 그 가치 표명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는 그 선거 전에 언론사가 표명을 하거든요. 우린 민주당 지지한다, 우린 공화당 지지한다. 네. 대신에 보도는 공정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지한다 혹은 공화당의 가치를 지지한다. 이게 언론사는 사실 밝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도 그냥 은밀히 어느 당을 슬그머니 지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는 뭐 이 공약을 보니 우리 이번 선거에는 우리가 민주당 지지하겠다 혹은 뭐 공화당 지지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우리도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의 언론의 역할에서 또 우리가 이제 하나를 더 꼭 들여다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미국이니까 이제 실명을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 힐러리 그 선거 때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의 당선을 이제 예측을 했거든요. 모든 언론, 뭐 여론조사 회사. 근데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측한 일부의 사람들의 주장이 뭐였냐면은 그 빅데이터 양에서 욕을 하든 뭐 조화를 하든 빅데이터 양에서 트럼프가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대선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양에서 당선자가 압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빅데이터 양이라는 건 그 어느 현장이냐? SNS 상에서의 빅데이터 양이에요. 그래서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그 이 언론의 역할이나 언론과 선거의 관계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SNS가 기존 언론을 능가했다. 그래서 SNS에서 국민 1인 개인 언론이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1인 누구든지 SNS상에서는 자기가 언론사거든요. 그리고 그 댓글 드루킹이 나름대로 언론을 안 좋은 쪽으로 왜곡도 이제 하는 그런 이걸 악용한 경우도 발생했지만은 댓글이라는 게 뒤받아치기거든요. 이슈가 생성되고 발전하고 그래요. 딱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내기였는데 이제는 리턴해서 다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쌍방향하면서 이게 막 그 성장까지 하는. 그래서 과거의 언론이 그 과거의 언론을 극복한 SNS가 더 중요한 언론이 됐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 시민 개인이 언론이다. 역할을 할 수 있다. 적극 참여를 하면 드루킹처럼 나름대로 일부 그 황당한 사람들의 왜곡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한화가 이제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한화에 가진 관심 정도만 이 선거에 가지면 뭐 50개, 100개 왜곡했다고 해서 이 진실을 가릴 수 없는 건데 우리 정치에는 참여도가 약하다 보니까 그 컴퓨터 몇 대 가지고 이렇게 막 영향을 끼치고 이제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SNS를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면 내가 언론이다. 내가 우리 시민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맞기는 해요. 그 SNS가 사실은 이제 기존의 언론보다는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건 사실인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SNS라고 하는 게 어떤 토양이냐면 가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토양이라고 위험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가짜 뉴스가 나와도 사실은 언론 자유의 시장 원칙에 의하면 이 가짜 뉴스는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거짓과 진실이 막 싸우다 보면 진실이 이기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선거잖아요.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가짜 뉴스가 확 퍼져버리면 이게 치명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언론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냐면 그래서 바로 검증이라든지 혹은 이런 역할들을 언론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가짜 뉴스들이 유포됐을 때 이것이 가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게 언론사인데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뭐 저희 방송에도 팩트 체크라는 코너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뉴스와 관련된 가짜 뉴스와 관련된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를 체크해보는 팩트 체크의 기능도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책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쉬면서 보는 이슈는 최근에 선관위가 굉장히 그 홍보 활동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는 홍보가 있으신가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민주주의 꽃인 우리 선거를 우리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선거가
뭐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아주 땡보지가 아니냐. 그 선관위 직원이 우리 오해를 받는데 그 오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 과정도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특히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나와요. 특히 지방선거에. 이 선관위 직원분들이 이게 뭐 그렇게 그런 굉장히 힘든 직업이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 과로사 부분은 실제예요.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선관위 직원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과로사하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저도 어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그 대전에 있는 도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올라가 봤더니 모의 투표소도 이미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선관위에서는 홍보를 하는 것이 뭐냐면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 투표 우리가 이제 본 선거는 6월 13일인데 6월 8일과 9일 양 이틀간의 사전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투표 장소를 확인하시고 그 13일 날 부득이한 이유로 해서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은 사전 투표에 꼭 이렇게 참여를 하셔야 되겠고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뭐 심지어는 유세차도 좀 돌아다니고 길거리 현수막도 붙여놓고 그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소 투표 같은 경우는 신체 장애,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 그다음에 교도소라든지 수용소라든지 구치소에 계신 분, 그리고 사전 투표소나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함정이라든지 영내, 그리고 선관위가 인정한 먼 곳에 계신 분들은 거소 투표가 되니까 또 이제 거소 투표도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가장 홍보하는 것이 어쨌든 이제 선거에 가는 거소 투표나 사전 투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많이 준비하셨네. 우리 대단하시네요. 대표님, 네. 저는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한번 좀 들어가 보시면 네. 저는 그 아까 우리 공약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근데 도대체 우리 지역에 어떤 이슈들이 그 정말 이 선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우리 유권자들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우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우리 동네 공약 지도라고 하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 동네 공약 지도 이렇게 메뉴 들어가시면 열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각 시도별 이슈가 있고 구 시군별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눌러 보면 이제 나오는 시도별 이슈 지도 눌렀을 때 대전을 누르면 이렇게 클라우드 형식으로 나옵니다. 이 대전 지역에 이슈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거 보면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이슈들이 있구나. 여기 보면 뭐 원도심, 트램, 교육, 뭐 청소년, 학교, 안전, 시내버스 뭐 이런 그 도시철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클라우드가 나오니까 한번 이거 들어가 보셔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구나. 네. 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구, 뭐 내가 살고 있는 시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그 세부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아마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이제 그 똑같은 경우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 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요거 우리 동네 정당 공약 지도를 누르시면 되고 특히 아까 이제 매니페스토에서 10대 공약 각 정당이 발표한 거를 분석해서 발표했지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죠. 네. 빅데이터까지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정당의 10대 공약을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각 정당의 의석수로 해서 이렇게 쫙 뜨고 내려받기 할 수 있고 빠른 보기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해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후보자 등록 현황도 있고 또 뭐 투표 안내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좀 한 번쯤 우리 유권자들이 들어가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저는 어제 야구장을 다녀왔는데요. 야구장에서도 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선관위의 로고송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 경기 중간중간마다. 고생하시네. 네.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선관위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독려하는 방송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 했었는데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선관위에서 우리 유권자들의 투표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많이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꼭 내 지역에 어떤 이슈들이 되는지 선관위 홈페이지를 찾아가셔서 살펴보시고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 아니면 그 전에 사전투표를 통해서라도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니까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꼭 행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법원 그러니까 법의 격언에 보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그렇죠. 않고 네. 잠자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만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은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꼭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이야기한 이슈 중에서 한 가지씩 좀 짚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시민, 선진 시민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자기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 6월 13일이든 사전투표인 6월 8, 9일이든 꼭 하루를 선택하셔서 내가 문화 시민임을 입증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우리 우 대표님. 전 뭐 언론 역시 언론에 대한 중요성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 지방선거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언론은 어쨌든 후보자들의 공약, 후보자들의 정책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유권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를 감시하고 또 제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언론의 사명이 막중한데 현재 우리 언론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네.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표 동료에 나서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 이슈가 사라지고 정책 선거가 실종되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유권자가 좀 더 깨어있는 유권자들이 되셔서 정말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도 찾아가서 보고 우리에게 발송되는 선거 공보물도 꼼꼼히 살펴서 꼭 우리에게 주어진 한 표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지방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하영의 이슈 앤 이슈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이슈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한 표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후보나 정당이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서 곰곰이 살펴보고 공약을 꼼꼼히 살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일꾼들을 뽑을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상기하면서 구호를 이번에 이렇게 정했는데요. 정책을 곰곰이, 공약을 꼼꼼히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도 주먹 쥐고 하는 겁니까? 네. 하나 둘 셋 하면 하시죠. 하나 둘 셋. 정책을 곰곰이, 공약을 꼼꼼히. 약속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꼼꼼히